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AI가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뭔가 만들어냈을 때 과연 이걸 저작권으로 보호해줘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경남메일에 실린 박경진 변호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기고글이 있어서 오늘 이걸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이 박경진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IT를 15년 정도 전공하신 오스트레일리아 외국 변호사세요.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라온 자문위원도 하시고 코레일이나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여러 기관에서도 자문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IT와 법 양쪽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변호사님 글을 통해서 AI 시대의 창작, 또 저작권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고요. 이게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AI 기술이요. 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처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뭐 사람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심지어 음악까지 만들잖아요. 네, 가끔 보면 와, 이걸 AI가 만들었다고 싶을 정도로 독창적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기고글에서도 딱 지적하고 있듯이 AI가 만든 결과물, 이것도 사람 만든 것처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 글을 따라서 한번 이 복잡한 문제 실마리를 찾아보죠.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기고글에서도 박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현재 법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기본이겠죠? 현재 저작권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창작자는 사람, 즉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저작권청 USCO라고 하죠. 여기가 꽤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2023년에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거기 보면 딱 명시하고 있어요.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적인 노력이 들어간 걸 보호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그냥 자동으로 뱉어낸 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인간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해석이 아니라 미국 저작권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 17 섹션 1002로 A를 보면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USCO는 여기서 말하는 저작행위, authorship을 인간의 저작행위, human authorship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법 조항 자체에 근거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무 지침에도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섹션 313.2에 보면 인간 저자의 창의적 입력이나 개입 없이 기계가 무작위로 또는 자동으로 만들어낸 것은 등록 안 해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관여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통제와 기호,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박 변호사님 분석처럼 현재로서는 AI 혼자 만든 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AI 혼자서는 안 된다. 명확하네요. 근데 기곡을 읽으면서 딱 궁금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그럼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AI 그림 그리는 툴, 글 쓰는 툴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저도 가끔 써보거든요. 그렇죠. 이 기고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던데 인간이 AI랑 같이 만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회색지대, 아주 애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애매하죠. 박 변호사님도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세요. 부분적으로.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너무 모호해요. 어디까지가 내 아이디어고 어디서부터가 AI가 그냥 만들어준 건지 이걸 딱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맞아요.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고글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아, 이게 왜 복잡한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오, 사례가 있군요. 어떤 건가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죠. 2022년에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라는 작가가 쓴 새벽의 자리아 오브 더 버먼이라는 그래픽 노블 사건인데요. 그래픽 노블이요? 네, 이분이 AI 이미지 생성 도구 미드저니 아시죠? 그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책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을 한 거죠. 네네.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게 덜컥 등록이 됐어요. 작품 전체가요. 정말요?
AI 그림인데도?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이미지들이 미드저니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니까 저작권청이 다시 들여다본 거죠. 아하. 그래서 재검토 끝에 결정을 꺾었습니다. 카슈타노바가 직접 쓴 글, 텍스트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해줬는데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부분은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어요. 아, 이미지 쪽은 취소했군요. 왜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 저작 원칙 때문이에요. 저작권청 판단은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한테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고 결과물을 고르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창작적으로 통제하거나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했지만 그린 건 AI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한 주체는 AI지 카슈타노바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작가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카슈타노바도 강하게 반발했죠. 기고글에도 나오지만 AI는 그냥 도구다. 사진작가가 카메라 쓰듯이 나도 AI를 쓴 것뿐이다. 내가 창작자다 이렇게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저작권청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드저니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인간의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사례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AI를 도구로 쓰는 것과 저작권이 인정되는 진짜 창작 행위, 그 사이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복잡하네요. 아까 그 카슈타노바 사례에서 AI는 도구일 뿐이다.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다면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바로 프롬프팅인데요. 프롬프트. 네, 중요하죠. AI한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막 구체적으로 지시어 넣고 명령어 입력하잖아요. 이 프롬프팅하는 행위, 이건 창작적인 기여로 볼 수 없나요? 그렇죠. 요즘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맞아요. 이 기고글에서도 박 변호사님이 이 프롬프트 문제를 꽤 중요하게 다루시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지적은 이거예요. 같은 AI 툴을 써도 어떤 프롬프트를 또 어떻게 조합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진짜 실력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분명히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 이걸 뭐 간접 창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지금 당장 저작권으로 딱 인정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세요. 아,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뉘앙스죠. 왜냐하면 이게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법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번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짜는 과정, 이것도 충분히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딱 잘라 말하긴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고글에서 박 변호사님이 이 프롬프트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예측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기술도 발전하고 또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이 프롬프트를 통한 간접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세요. 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요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할 수도 있는 경고 메시지를 같이 던지십니다. 경고 메시지죠. 네. 만약 정말 그런 시대, 그러니까 프롬프트만으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인간이 점점 AI의 영향력 아래로, 좀 심하게 말하면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거, 이건 정말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AI가 대체하고 심지어 그 결과물에 우리가 법적인 권리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그럼 인간에게는 도대체 뭐가 남을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네요. 어쩌면 정말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감정 같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철학적인 우려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된다면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 앞에서 인간의 역할, 인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기곡을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AI 시대를 맞아서 창작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진짜 독창적인 거고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이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이 AI 저작권 문제가 단순히 법률가나 기술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청취자분께서 이 글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바로 우리 코앞의 문제죠. 요즘 그림 그려주는 AI, 글 써주는 AI는 기본이고 코딩 도와주고 음악 만들어주는 AI까지 진짜 별별 도구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도 여러 개 써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걸 업무에 쓰시거나 취미로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고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순히 창작자나 예술가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콘텐츠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네, 그리고 이런 AI 도구를 쓰는 우리 모두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I로 그림 하나 뚝딱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거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나중에 혹시 저작권 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실질적인 문제들이죠. 더 나아가서 박 변호사님이 던지는 질문처럼 이건 우리가 앞으로 뭘 더 가치 있게 여길 거냐 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의 문제. 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그 창의성, 영감 이런 것들과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결과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기술이 주는 편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어려운 균형 잡기네요. 그렇죠. 이 기고글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박경진 변호사님의 기고글을 통해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를 함께 깊이 파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미국법 기준으로는 AI가 완전히 혼자서 만든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할 때 특히 그 프롬프트의 역할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또 법적인 판단도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기고글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만든 음악, 그림, 글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넘쳐날 텐데요. 그런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원본성, 오리지널리티라든지 저작자, 어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창작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